김태현 회장님을 비롯해서 저를 초청해 주신 경매 트루스포럼 회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기봉 사장님 평소에 제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분인데 처음으로 제게 강연을 아주 것도 무슨 어려운 것 같이 청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그 속으로 떨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경북에서 서울까지 와서 이런 강연을 듣겠다고 하시는지 그래서 저 나름대로 조금 그 짐작이 가는 게 있어서 조금 다른 자리에서 요즘 별로 얘기 안 하는 그런 식의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지식인 집단의 그 파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를 보는 그 시각을 반영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러시아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러시아가 걸어갔던 실패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건 크게 볼 때 의식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집단이 지식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벌써 1980년에 제가 작은 책을 하나 인텔리겐지아와 혁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번역 편집해낸 게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 혁명이 아시다시피 1917년에 일어났는데 1909년에 그 혁명운동에 앞장섰던 거두 7사람이 모여가지고 러시아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즉 그 당시 러시아야말로 강대국이라 하지만 실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국들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라서 그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었지만은 급진적 인텔리겐tsi아가 이 길로 가다가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 아니고 파멸을 간다 그런 식의 경고였어요. 그 가운데는 이 러시아의 마크스주의 정당 창당문을 썼던 스트루베라는 분도 있었고 또 이 성직자 출신으로 정치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혁명 후에 성직자를 귀해서 파리에서 러시아 신학원 대학원 원장을 지낸 그런 분들도 있었고 참 거두였는데 그분들이 7개의 서로 다른 맞으면 주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같은 문제를 조명을 했습니다. 베르자예프라고 그분은 이제 철학자로 서학 세계도 제법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러시아의 이 인텔리겐tsi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보통 그냥 지식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회 정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하면 자기를 그런 문제 해결에 투신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지식인보다는 지성인이 훨씬 더 훌륭하고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 뜻에서 러시아 인텔리겐tsi아는 정의를 너무 갈구한 나머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따질 줄 모르게 됐다. 러시아에서 이 프라우다는 말 잘 아시죠? 프라우다라는 말이 이제 진실, 정의, 강한 정의라는 개념이 깃들인 그런 의미의 진실이라는 건데 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이스티나라는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가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정의롭다 하는 거면은 그렇게 생각되면 그냥 마구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가당착적인 그런 일이 벌어진다. 또 프랑크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혁명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결국은 인민을 위해서 다수의 대중이 너무 인간으로서 못당할 일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혁명이 필요하다 해서 혁명을 하자고 한 것인데 혁명 지상주의가 되다 보니까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혁명 세력 가운데에는 이 고매한 이상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특권을 내리고 정말 그 혁명운동에 투신하겠다고 나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차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할 그 불량배들이 이 세상에서 살 길이 없으니까 세상을 비워보면은 자기들이 세상이 될 수 있다 해서 또 거기 뛰어드는데, 그 두 세력이 기존 체제를 뒤엎는 데에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같이 합세를 해서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권력을 잡게 된다. 즉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권력을 잡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들이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던 그런 세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또 그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또 있었는데, 제가 그것이 그 당시로서는 이제 직접적인 그 책을 제가 번역해서 발간하기로 직접 동기인데, 어른들이 자기들의 그 일을 제기를 해결 못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아이들이 뛰어들어서 그 혁명운동을 하게 돼서 러시아는 애들이 지배하는 천지가 됐다. 피도크라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누려야 할 그 득점, 배우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득점을 못 누리고 일찌감치 정치운동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일종의 세력이 돼가지고 이 마구 세상을 그 뒤흔드는 그런 식의 일이 일어난다. 또 악법하고 싸우다 보니까 법이 있어야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그 진실 자체를 잊어버렸다. 이런 그 식으로 몇 갈래에서 그 자기들이 그동안 그 혁명 세력의 말하자면 선두주자로서 가장 그 탁월한 지도자로서 했던 일하고는 그런 일이 목표로 했던가는 다르게 그 혁명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을 반성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편집 책임자인 게르신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되라. 항상 사회 제도, 사회 체제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제도를 잘 해놔도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고 어떤 그 식으로 그 양심과 양식을 지키면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에 모든 것이 달린 건데, 그것을 쉽게 잊어버려 가지고 무더기로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실질적인 거를 살피지 않는 그런 식의 잘못을 러시아 인텔리겐자는 저지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의 그 7사람이 쓴 논문집을 비에히라고 그 길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아우성이 났죠. 자기들이 그 혁명 이 운동의 지도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한 배신을 해가지고 이 급진적인 인텔리겐자가 잘못됐다고 그런 지적을 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지만은 불행히도 그 당시에 러시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소리로서 저지하기는 너무 어렵게 돼가지고 그대로 혁명운동이 결국 혁명으로 치달아서 1917년에 이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이라고 하는 체제가 가장 압제적인 그런 그 체제로 70년 열을 버티다가 이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물론 그 당시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우리의 현실에 바탕을 하고 있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러시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동떨어지게 그 낙후된 그 레닌주의식 그 사고방식을 그냥 답습해서 그것을 우리나라에다 뒤늦게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말하자면 준지식인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물결을 타고 묘하게 지금은 이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하실 때 그 회장님 말씀하신 그 고든창이랑 몇 사람이 지난 작년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관계에 이제 좀 회의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저는 우리나라 사정을 이 납치된 비행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뭣도 모르고 여자 이 파일럿 조금 믿기도 어렵고 뭐 좀 너무 딱딱하고 소통도 잘 안 하니까 저 잘 웃는 잘생긴 저 남자 파일럿을 모시자 이렇게 해서 파일럿석에다 앉혀놓고 조금 가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 이 공중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그쪽을 지지하는 쪽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당신들도 저 여성 파일럿까지 가둬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엄포를 놓고 하는 그런 사정이 돼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정말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조금 비관적인 비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비관으로 끝낼 수는 없고 우리가 싸워서라도 이 나라는 반드시 구제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 사정은 그 당시 1917년에 러시아 같이 암담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그동안 몸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정신, 의식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두 가지 사이에 말하자면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런 심각한 위기로 터져 나왔는데 그거를 바로 의식을 해야만 우리가 지금 뒤늦게라도 고생을 해서라도 정말 이 나라를 구하고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 평생을 러시아 역사학자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으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게 아까 참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한 제 경력을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그건 뭐 상당한 부분이 시운에 상반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까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해방동의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신데 저는 이제 그보다 먼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해방됐을 때 국민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최초 뭐가 되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시운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다만 제가 아는 거는 어렸을 적에 귀가 따갑게 들은 것이 약소민족의 서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우리 선대들의 피맺힌 절규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독립하다가 이제 48년에 독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이것이 이제 변하고 하던 그걸 겪은 세대인데 여하간에 저 같은 사람이 직접 겪은 일 겪어서 아는 것 그리고 또 역사학자로서 당연히 아는 것 이런 모든 거를 후세에게 제대로 전달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제가 큰 의미에서 이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면에서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상당수도 다 자신이 결국은 지식인 원하든 안 하든 지식인 집단에 속하시는 분들인데 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건대 역사의식에서 저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강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한 사람들이 이 의견을 좀 나누는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왔고 어떻게 이걸 타개할까 그런 데서는 이제 서로 조금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식인의 파멸이라고 하는 강한 표현을 쓴 게 우리의 지금 가장 약점이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사는가 어디로부터 와서 오늘 이렇게 됐고 어디를 갈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이 종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인물을 가진 사람들 소위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도 일부는 들어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맞으면 철저한 질의와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때워서
또 이 조직이나 그런 걸 가동해서 어렵게 일궈놓은 경제발전의 성과 같은 거를 제대로 평가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그 이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좁게 봐서는 당연히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그 이 언저리의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전대미문의 그 위기가 온다고 보지만 크게 봐서는 사실은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절대가난에서 해방돼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여기에는 모두가 다 합심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은 우리가 뭘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서 이만큼 됐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굴러왔느냐 이거에 대한 무지, 잘못된 인식 이런 것이 그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허울로 볼 적에 그럴듯한 거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파괴시켜도 좋다고 보면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온 국민이 휘둘리고 있는 이 현상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위기가 이만큼 격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가파르게 경제 발전을 일으켰던 나라로서 그 면에서의 피로감이 오고 또 세계 환경이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는 거는 이미 사실 예견되어 있었는데 그 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대안도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특히 의식에서 분열이 됐느냐.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경제 발전, 민주화에서 다 성공한 나라다. 우리가 자부했고 또 세계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한면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점들 그런 것이 이제 비로소 세계에 알려지면서 선망의 적이 되고 있는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그런데 왜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은 지금 너무 달라져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쥐자마자 그러한 것을 하나의 밑바닥 철학으로 깔고 이 정책을 수행하느냐. 그래도 조금 역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러시아 문학은 일본 번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말 번역을 해서 널리 읽혔고 그런데 비해서 6.25를 겪은 세대 여러분들 다 해당되시지만은 에게는 러시아라는 건 너무도 무시무시한 적대적인 존재였고 그런 이 모순적인 그런 말은 어떤 인식이랄까 갈등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이 나라가 돼서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에 좀 응어리가 져서 마침 이 전후에 미국 사람들이 장학금을 후하게 주고 할 때 제가 운 좋게 웬슬리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여자 대학교에서 생활비까지 다 받는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겠다, 서양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갔다가 이제 졸업을 안 하고 2학년에 갔는데, 제가 그 미국 대학교 2학년 때 소련이 스푸트닉 그 첫 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러시아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가 저 러시아라는 나라를 알긴 알아야 될 텐데 그 당시에 반공 분위기 속에서 한국선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참 좋은 그 기회구나. 그래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더니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았어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이제 후진국으로서 18세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뾰트르 대제라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서구로부터 뭘 받아들여서 선진화하면서 자기네의 고유한 정신을 잃지 않고 문화를 보존하고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또 서양이 발전하는 것 같이 발전을 하면서 또 그 이 문화적으로는 독자성을 잃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속에서 얘기되는 게 꼭 우리나라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바로 아까 이제 초두에 얘기했듯이 그 비에키라고 하는 그 혁명운동가들이 쓴 그런 책 같은 거를 알게 됐고, 그런 속에서 우리하고 그 러시아의 발전 경로가 많이 비슷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후진국으로서 선진국의 모형을 보면서 발전하는 그 이 나라들의 경우는 한편에서는 이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선진국이 나간 길을 따라서 기술을 벌써 개발해 놓고 이 자본만 있고 하면은 싸구려 노동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 사람들이 advantage of backwardness라고 후진의 이점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쓰곤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반드시 이점만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점 같지만은 실제로는 한편에서는 이점 같이 보는 게 다른 게 불리한 점인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를 시작을 할 때 자발적으로 됐지 정부가 주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발전국의 경우는 모델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촉진을 해서 속도는 빠르지만 사회가 거기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빨리빨리 한 편이 나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늦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회가 균형적으로 천천히 발전을 못하니까 결국은 엘리트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느냐, 또 지적인 그 엘리트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소위 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도 사실 그 면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지적인 그런 면에서 그를 보좌하고 하는 사람들, 뭐 지적인 도덕적인 것 물론 마찬가지죠. 가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 또 기술적인 면에서 그 교육에 힘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마련인데, 또 하나 이제 후진의 이점인 동시에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역할의 분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야지 각기 자기 역할 분야를 하는데, 선진국들은 벌써 분화해서 일을 하지만은 후진국일수록 그게 안 되니까 정치 엘리트하고 그 지식 엘리트하고 서로 말하자면 교류라고 할까 겹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정무직에 동원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지금까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러시아에서도 결국은 이 귀족들이 지식인으로서 비판적인 역할도 하면서 또 그 실제 짜르 체제를 유지해서 같이 나가고 하는 이제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각기 자기 분야에서 뭘 하려면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룰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역할하고 지식인들의 역할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어디까지나 진실을 추구해서 멀리 보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원리를 제시하고 하는 거를 멈추지 말고 해야지 되지만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짧은 효과를 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이 뜻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래서 정치에서는 늘 원리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의 현실 타협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다만 지식인들이 해야 하는 역할은 급하니까 현실과 타협을 하더라도 갈 길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항상 상기시키면서 올바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집단이 있어가지고 작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게 잘 아시다시피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 정상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를 위반해서 나왔다. 그런데 본인은 위기이기 때문에 권력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래도 의식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나 같은 군인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건 위기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이런 짓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도록 나라가 평안한 안보, 경제 모든 면을 잡아야 된다. 내가 권력을 잡는 게 당연한데 무슨 소리냐,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대화의 가능성이 없질 않았습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걸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적대 관계가 처음부터 발생을 했죠. 근데 그게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서갑니다. 일제시대로 가면은 우리가 결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은 1910년에 우리가 주권을 완전히 뺏긴 것. 그 다음에 45년에 해방이 돼가지고 48년에 대한민국이 남쪽에서나마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 이상 사실 큰 사건이 없었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독립운동 세력은 하나로 뭉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는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도 독립운동을 하지만 또 다른 나라의 강대국들의 또 이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처음부터 노선이 갈랐는데, 그때 벌써 한 갈래의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의 지지를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받는 좌익 세력하고 그 밖에 다른 독립운동가들, 특히 이승만 또는 김구 같이 소위 나중에 우익 세력으로 분류되는 분들하고는 처음부터 시각이 달랐어요. 마크스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역사는 계급 투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이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그거는 불평등의 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건 폐지돼야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발전 과정이 처음에는 원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소위 원시 노예제 사회로 갔다가 그다음에 신분이 고착되는 봉건주의 체제를 거쳐서 그다음에 개개인이 모두 다 정치적으로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뛰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위 자본주의 이 체제, 민주주의 체제를 단계를 겪어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부가 극소수의 손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프롤레타리아로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소수의 자본가들을 퇴치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소위 막스주의 혁명 공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가나 민족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방편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급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이거나 프랑스 사람이거나 공산주의자가 되면은 공산당의 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계급을 통해서 뭉쳐지는 거지 독일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중요한 거는 이 무산층에 속하는 또는 이 노동자에 속하는 것이 더 공통분모가 된다. 그래서 혁명운동이 유럽에서도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한 번 큰 위기가 1차 대전이 터졌을 적에
아무리 막스주의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념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애국심도 있고 하니까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공산주의자지만 우리의 수적인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를 지지 안 하고 러시아를 지지하느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수의 막스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제조직에서 탈퇴를 해버려서 국제기구가 한번 무너집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되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자들의 본산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당의 순회 레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스탈린이 되면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공산당원이 되면 이태리 공산당원도 자기 나라 정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내려오는 공산당의 명령이 우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한테는 모스크바가 가장 성스러운 곳이고 소련방이라고 하는 것에 합쳐지는 게 궁극적인 꿈이에요. 소련방이라는 게 뭐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러시아라는 말, 무슨 독일이라는 그런 말이 없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이 연방을 일으키는 거다. 그 소비에트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는 이 협의체라는 뜻인데 병사협의체, 노동자협의체, 농민협의체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 인생들 일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일으켜서 대표를 뽑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것이니까 형식으로는 가장 민주적인 체제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노동하는 다수가 모여서 소비에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하나로 뭉친다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궁극적인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의 해석에는 부르주아지가 자기네들의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서 일시로 이용하는 도구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의식 교육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 같은 분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궁극적으로는 저쪽에 이용당하지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자주 독립을 하기는 어렵다. 그거를 당분간 이용했다도 버리지 않으면은 저쪽의 명령에 따라야지 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이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유태인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을 따르는 게 다른 모든 거에 앞서는 거나 비슷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벌써 이 좌우익이 갈렸는데 특히 좌익의 경우는 소련의 이 정부가 공산당 국제조직 제3차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말라 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는 우리 독립운동을 이용해서 장애들의 일본의 영향력을 퇴치하는데 이 도움을 받으려고 이 목적이 맞아 들어갔던 겁니다. 공식 공산주의 조직은 1925년에 조금 시작이 됐다가 말살이 됐지만 사상적으로는 그것이 대학이나 모든 데를 통해서 그냥 퍼져나가는데 또 소련이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한 게 있는데 잘했다는 게 가치 판단으로 잘했다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잘했다는 게 그건 뭔가 하면 선전선동 그것이 이 자기 나라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의 생명선이라는 걸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라도 러시아 같은 경제 후진국에서 러시아는 1890년대 비로소 이 경제 도약기에 처음 접어든 거대한 농업국가였는데 그런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성공할 가능성은 막스의 이론에 따라서도 없었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들어가서 가장 발달했던 나라부터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공산주의가 된다 했지. 그러니까 생산력은 넘쳐나는데
만약 분배 체계가 잘못됐을 때 소수의 자본가들을 맞으면 전복시켜서 퇴치하고 나머지가 그 많은 거를 풍성하게 서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자기 능력을 기여하면 억압이 없는 사회가 된다. 참 막연한 이런 꿈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러시아는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후진 농업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이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고 나니까 처음부터 선전과 선동으로 국민을 마지막에 의식화시켜서 불가능한 걸 믿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고 5개년 계획을 해서 채찍질을 하고 허리를 졸라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가면은 몇 년 안에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선동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그중에 집중을 시켜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체제가 70년 거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파탄이 나고 그 러시아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원을 가진 국가가 사실 그 가장 강력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우리보다도 훨씬 실제까지 오늘날까지 살기 어려운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가장 기술적으로 잘한 게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역사였어요. 역사를 날조를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스탈린이 특히 혁명 때에 혁명 스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 당 안 살림을 하는 동안에 당에 이제 이 기반을 조직적인 기반을 갖췄기 때문에 레닌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적들 자기도 훨씬 더 세계적으로도 알려 있고 교육 수준도 높고 스탈린은 러시아 출신도 아니고 저 코카서스의 그 그루지아 신학교 중퇴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역사를 써서 자기의 강력한 적들은 역사에서 아예 추방을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반혁명 분자, 이 제국주의자들하고 내통을 했다든가 이렇게 몰다가 나중엔 역사에 언급할 가치도 없게 그런 식의 그 선전선동을 워낙 기술적으로 해서 이 국민들이 그냥 다 믿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불행한 사실은 그런 식의 선동선전 기술까지도 우리의 그 좌파 지식인들이 특히 최근 한 20-30년 동안에 그걸 많이 받아들였다는 점, 특히 그 주사파라는 사람들. 그 맥으로 볼 때 우리는 일제시대 때도 좌익운동이 있었고 그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사실은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가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나 해방이 됐을 적에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밖에 없었는데